시작할까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강의 시작하는 영어 단어 하나 하잖아요. 그죠? 오늘 영어 단어 하나,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 모토로 나름대로 한 게, 우리가 참다, 뭘 참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뭐죠? 인디어 많이 쓰고, 이 단어도 많이 쓰죠. tolerate, 뭘 참다, 그죠? 참다. 이거의 명사가 뭡니까? tolerance. 이 단어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유럽의 그 어족 관계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tolerance는 영어에 참다라는 거는 또 인디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 어휘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영어가 어휘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라는 게 게르만어하고 소위 라틴어 계열에서 올라온 불어하고 섞어져 가지고 어휘가 막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불어 계열에서 온 거고 이거는 독일어 계통에서 온 건데 이거 말고 이걸 이제 불어로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불어로 하면 톨레랑스 톨레랑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어로서는. 참다, 참는 것. 그러니까 참다, 참는 것.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나하고 다른 것을 참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관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소위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통상 이야기를 하죠. 나와 다른 것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오늘 강의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은 관용이 성대했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나갔고 그 사회에서 자기와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했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가를 좀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종교개혁까지 하고 좀 빨리 끝내고 했는데 종교개혁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크게 세 갈래로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죠? 제일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게 신선 로마 제국에서 루터에 의해서 일어난 루터파이죠. 루터파.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스위스에서 칼뱅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왕에 의해서 주도된 소위 성공회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렇게 세 갈래로 갔다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가 궁극적으로 유럽 대륙에 어떻게 퍼졌냐 하면은 제일 그 큰 분파를 차지하고 확대가 많이 됐던 거는 제네바에 시작되는 칼뱅에서 시작된 게 북부 쪽으로 제일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칼뱅파들을 각 나라마다 조금 이름을 달리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을 때는 고이센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칼뱅파는 비그노라고 부르고, 영국에 갔을 때는 이제 장로교라고 해가지고 주로 스코틀랜드로 갔고, 영국에는 이제 국교도가 있으니까 국교는 뭐라 그랬죠? 앵글리칸 처치라고 그랬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루터가 이제 반박문 95개조로 해갖고 퍼졌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루터파는 주로 독일 북부, 북유럽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 왜 여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때 당시 독일 지역 이쪽을 이제 소위 우리가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그때 불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신성로마 제국. 근데 이제 신성로마 제국은 이걸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되는데 이걸 머릿속에 꼭 담고 가야 되는 게, 지금 그때 보여줬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조각조각 난 제후국들처럼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방이라고 해서 영방. 그러니까 우리가 영방하고 연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각 지역 분리되어 있는 나라마다 자치권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체를 아우르는 것을 황제를 뽑는 겁니다. 뽑는데 이 분리되어 있는 여러 조국 중에서 아주 유력한 제후국 7개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황제를 뽑을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가진 그 제후들을 뭐라고 했냐면 선제후라고 했습니다. 그 선제후가 한자가 이렇게 되거든요. 뽑을 선자. 그러니까 황제 선출권을 가진 제후라는 이런 뜻이죠. 이 제후 여러 제후인데 그 중에 여러 제후 중에서 황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 제후.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제후국들 중에서 유력한 그 나라 영방들 국가 중에서 대개적으로 이제 7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교황하고 황제로부터 핍박받는 그 루터를 보호해준 제후가 누구라 그랬죠? 작센공이라고 했죠. 작센. 그러니까 작센공도 선제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그 사람이 왜 루터를 보호해가지고 자기 성까지 데리고 와서 피신시켜주면서 그때 루터가 성서를 번역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도와줬다.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개별 이 소위 영방 국가의 제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기들이 뽑아서 만든 황제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한테 권한을 막강하게 행사하는 걸 싫어했단 말이죠. 그리고 교황이 이쪽 자기 나라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도 싫어했고, 그래서 그때 얘기했죠. 교황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나라 이런 데에서는 면죄부 같은 걸 쉽게 팔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랬죠. 왜냐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랬는데, 근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나라들은 그 제후들만 구워 삶으면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성 로마의 독일 지역 이쪽을 소위 교황의 젖소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있죠. 근데 제후들 입장에서는 그런 교황과 황제하고 좀 대항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각 제후국마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고 성직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많은 재산들이 있고 땅이 있고 이랬단 말이죠. 그럼 제후들 입장에서는 교황하고 황제하고 좀 붙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파워를 가지고 옴으로써 교회 재산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싶고 또 그 권위에도 대항하고 싶고,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배후에는 루터가 물론 전면에 나서기는 했지만 그 배면에는 황제와 교황과 대립하려고 하는 이 분리되어 있던 이 영방 국가들의 제후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싸움도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루터도 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 책을 보시다 보면 이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일반 민중 등 농민들은 그 황제와 교황에 억눌려서 살다가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구나 하고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아주 크게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루터가 그 농민들하고 같이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루터가 굉장히 비판을 받거든요.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진정한 그 민중들을 위해서 한 것이냐. 제가 보건대는 어떻게 보면 제후하고 같이 해서 제후의 정치적 동기하고 결합이 돼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루터는 농민들의 반란, 그때 주로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민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아주 강압적으로 그 눌러라, 진압을 해라, 제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농민 반란이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이 서유럽에 비해서 농노제가 상당히 오래 가고 이쪽 동유럽 쪽이 나중에 시민혁명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비해서 훨씬 늦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이쪽은 이제 일찌감치 농노가 해방이 되고 그 시민혁명에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데 이 동쪽은 상당히 늦게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요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됐다기보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것도 뒤에 작용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퍼지게 됩니다. 퍼지는데 이제 그때 그 전쟁을 거쳐가지고 1555년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좀 반쪽짜리 자유라고 그랬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개인한테 자유가 헌정이 된 게 아니라 제후국 단위로 제후가 믿는 종교를 그 밑에 있는 그 제후에 있는 개인 국민들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루터교 믿어도 된다는 그 허용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 이 독일 지역의 신성 로마 제국의 주로 북쪽은 루터파를 많이 믿고 밑에는 여전히 카톨릭을 믿는 그런 반쪽짜리 그거였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개인의 신앙의 자유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할 30년 저 종교 전쟁 이후에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특히 서양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자인 여부를 떠나서 기독교를 좀 알아야, 기독교 역사를 좀 알아야 서양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할 때 뭐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 이런 이야기 했듯이.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게 뭘 믿는 거죠? 예수이죠. 예수이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성경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죠? 올드 테스트먼트, 그죠? 이걸 구약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 뉴 테스트먼트, 신약, 그죠? 구약.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나뉘게 됩니까? 그죠? 소위 크리스트 지저스, 그죠? 이걸 분기점을 해서 나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소위 이 올드 테스타먼트에서 나온 종교가 유대교가 당연히 있고, 그죠? 유대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이슬람교도 있고, 당연히 기독교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뉴 테스타먼트는 이 두 종교에서 전혀 인정을 안 하죠. 그죠? 자, 그러면 크라이스트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트. 우리는 통상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말로 하면 소위 구세주, 뭐 통상 뭐 메시아 이런 뜻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구원주다라고 믿는 종교죠. 뭐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어떤 그런 구원 메시아로서 받아들인 게 한 사람의 어떤 예언자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분기점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게 기독교입니다. 그죠? 기독교. 크리스천이티라고 하죠. 기독교. 그죠? 근데 이제 왜 기독교가 됐냐 하면은, 그리스도 이걸 갖다가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 하면은, 기리스도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한 반 정도는 중국 용어, 반 이상은 다 되게 일본 용어인데 한자.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쓸 때는 영어 발음을 가장 비슷하게 자기네들 한자를 써가지고 쓰는 음차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뜻으로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쓰는 한자로 가장 비슷하게 쓴 게 기리사독.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뽑아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된 겁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데 보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은, 중국에 가보면 맥도날드를 뭐라 그럽니까? 맥당노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잖아요. 그죠? KFC 가보면 금덕기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영어를 안 써요. 중국 애들은. 이 자부심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장 발음과 비슷한 한자를 찾아서 쓰거나 아니면 뜻을 완전히 달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텔레비에서 축구 중계를 하는데 그 상대방 그 나라 이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흑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유럽 나라예요. 유럽 나라. 그 발칸반도에 보면은 조그만 나라 있어요. 몬테네그로라고. 몬테네그로라는 뜻이 그 이제 제가 30분 동안 고민했는데 못 찾아가지고 보니까 마운틴 니그로, 그러니까 마운틴 니그로를 몬테네그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흑산이라고 번역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가장 음이 비슷하거나 자기 맞게 뜻을 바꾸어 버리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기독교도 이렇게 이제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접 그 원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그 명나라 때 보면은 예수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천주시리를 만들고, 그때 이제 중국어로 된 성경을 우리나라 그 조선 말의 양반 계층의 언문을 잘하는 분들이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근데 그 대신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한자를 번역을 해가지고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가 그 제자들한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소위 아이덴티파이 하느냐? 정의하느냐 물었는데,
그 피터, 소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피터, 베드로라고 하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정의를 잘했잖아요. 심플하게 한 센텐스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축복을 해주면서 너한테 너의 이름에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 해서 이제 교회라는 게 처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하죠. 베드로의 이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초대 교회 때의 그 표방했던 기본 정신이 뭐냐면은 아포슬릭 캐솔릭 처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포슬이라고 하는 거는 사도 아닙니까? 사도이죠. 제자는 디사이플이라고. 그래서 사도라고 하면 이제 12제자를 포함해서 초기에 기독교를 목숨 걸고 전파했던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의 정신에 입각하여 캐솔릭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편적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누구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그러니까 보편적인, 굉장히 좋은 뜻이죠. 사도 정신에 입각한 누구에게나 열린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포슬릭 캐솔릭 처치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이어지면서 이제 이 이름이 마치 이제 하나의 종교 이름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가톨릭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마, 동로마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죠? 비잔티움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서로마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로만 캐솔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잔틴 콘스탄티노플로 가서는 이제 거기서는 황제가 그 종교의 수장까지 겸했지 않습니까? 황제가. 그래서 그걸 오소독스라고 불렀어요. 오소독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정교라고 하죠. 정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잔틴 정교가 됐다가 비잔틴이 1453년에 오스만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그리스 정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 정교. 왜 그리스 정교라고 불렀냐면 그쪽 지역에 통용되는 언어가 주로 그리스였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라고 부르다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망하면서 우리가 그 뒤에서 이제 이 종교의 수장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져간 데가 러시아입니다. 이반 4세가 우리가 이제 이 종교의 수장이야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러시아가 러시아 종교로서 자기네가 수장이라고 러시안 오소독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오소독스도 있고 이제 몇 개가 생기면서 이걸 이제 약간 동방 종교로서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이 동방 쪽은 무슨 그때 제가 325년에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삼위일체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다가 아리우스파, 아타나시우스파 빠지는데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이 정통으로 인정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쪽 동방 쪽은 그 소위 아리우스 쪽을 이제 아무래도 이 삼위의 어떤 서로 격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타나시우스의 삼위일체론은 이 세 격이 동일하며 같이 있으며 같이 작용하는 어떤 차이도 없는 그런 거라고 트리니티, 소위 트리니티. 삼위일체설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트리니티. 삼위일체설로 갔는데 비해서 아리우스 이쪽은 동방 쪽은 성부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성자의 약간의 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통상에서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바로 오소독스는 이 단성론적인 특징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면서 공의회에 의해서 이제 조금씩 분파가 생기면서 뭐 네스토리우스, 콥텔이 되는데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그 이후에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주로 동쪽으로 많이 옵니다. 인도 거쳐가지고 중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보면은 중국에 경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경교. 그게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 일파가 이 아시아 쪽까지 쭉 와가지고 우리 신라까지도 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일파가. 그 다음에 콥트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가장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 주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쪽 북아페리아 그쪽 지방에 남아 있는
이 기독교 분파가 지금도 상당한 큰 분파로 남아 있습니다. 이쪽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마 쪽에서는 로만 캐톨릭으로 계속 오다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종교개혁에서 프로테스탄트에서 이제 소위 신교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동양에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제 이 로만 캐톨릭은 구교라고 불렀고 이쪽을 신교, 앞에다가 이제 개신교, 개혁한 신교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로만 캐톨릭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로만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도 좀 분파가 나오겠죠. 루터, 장로교, 성공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성공회는 사실은 뭐 거의 구교하고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데 로만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의 뭐 가장 차이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로만 캐톨릭은 본산이 어딥니까? 본부 조직이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다 조직이 이렇게 하이에라르키 괄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지금의 가톨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산이나 이 교회 재산 이런 것들이 다 중앙 집권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지교회에서도 뭐 헌금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로마에 있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하고서 다 수직적인 관계. 그 대신 프로테스탄트는 다 개별 교회 중심. 어디에 중앙 조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개별 교회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죠. 왜 그랬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초기에 로만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려고 했는데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많이 죽고 이래서 이때 상당한 피를 보고 난 다음에 제대로 잘 못 들어왔어요. 그죠? 그 대원군대나 이럴 때 박해가 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 쪽에서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많이 들어와서 이쪽 영향이 이제 가장 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계보를 좀 이해하시고 역사를 보시면 좀 더 좋을 겁니다.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보아온 역사에서 그 아메리카를 처음 장악했던 스페인이 굉장히 강성하게 유럽을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곧 지나기 전에 하나만 더 하면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저러다 보니까 이제 로만 가톨릭에서도 자체 반성이 일어나요. 우리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부정부패나 모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자 해서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개선을 하면서 그때 등장한 그 새로운 수도회가 어디냐면은 많이 들어본 예수회. 누가 개창을 했죠?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 로욜라.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새로 일어난 어떤 종교에 너무 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또 가톨릭이라는 가치를 전파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여기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지식인들이고 많은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럽 지역에도 선교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진출한 곳이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됩니다. 아시아 쪽으로 오게 돼가지고 뭐 일본, 중국 이런 쪽으로 이제 선교로 나가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통해서 이제 서양 문물이 이제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명나라 때 보면은 마테오 리치, 뭐 청나라 때 우리 소현세자의 멘토처럼 했던 사람 아담 샬, 그 다음에 뭐 일본에 처음 도착했던 사비에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의 소속입니다. 예수의 소속.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서구 문명을 이쪽 아메리카, 아시아 쪽으로 많이 또 전파하는 데 많이 노력했던 어떤 그런 수도예요. 이쪽은 프란체스코는 주로 청빈이죠. 프란체스코가 한 가난하게 살면서 못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하는 거였고, 또 하나 또 주요한 서도사가 도미니크 수도회라고 있었다. 이제 도미니크는 주로 뭐 했냐면은 공부, 이성,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결과물을 내는 어떤 거. 수도회마다 조금씩 성격이 달랐어요. 이때 이제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세계 가톨릭을 막 전파하고 하는데 역할을 하게 된 게 로욜라가 창시한 예수회 선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서강대도 예수의 선교회사에서 만든 대학입니다. 기독교 교회였고요. 자,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를 한번 봅시다.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자, 아까 그 아메리카를 장악한 그 스페인, 그쪽에서 엄청난 황금과 은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스페인이 막 번창을 했다 그랬죠, 이죠? 번창을 했는데 그걸 어디다가 주로 막 썼다 그랬죠? 자기네들이 가톨릭의 수호신이라는 그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지금 뒤이어서 일어나게 되는 이 유럽의 어떤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격동의 세월에 온데 다 참여를 하면서 전쟁에 참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서 그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왕실에 막 사치하고 이러면서 막 썼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합스부르크가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합스부르크가를 형성을 했던 게 이 지도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는데 좀 작은데, 처음 시작은 이쪽 신성로마 제국의 시작 오스트리아를 해갖고 이쪽인데, 결혼을 해갖고 지금 나오게 된 이쪽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하고도 같이 통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네덜란드 밑에 벨기에 지역,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남부, 이렇게 아우르는 큰 제국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됐다는 건 좋으면서도 또 나쁜 게, 여기에서 이제 소위 신성로마 황제를 이제 소위 합스부르크가에서 나오는데, 처음 나왔던 사람이 이제 이어서 칼 5세. 사진으로 보면서 할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네. 이 사람이 칼 5세입니다. 칼 5세. 그다음 이 사람이 펠리페 2세. 이제 이때 이 두 사람 시절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1500년대에서 1600년대 초까지 이제 왕을 했던 사람들이면서 신성로마 황제를 겸했던 사람이거든요. 스페인 왕도 겸했던 사람들이니까 스페인에서 엄청난 자원들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관할인 신성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데 모든 것에 다 관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구교 신교가 싸우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하게 되고, 또 자기네들이 유럽의 수호자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의 그 식민지였던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여기 소위 네덜란드 지역이란 말이죠. 네덜란드 지역. 이 네덜란드 지역도 이 합스부르크가의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말했던 펠리페 2세나 칼 5세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요 부분 보면 지금은 이제 나라가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고 이쪽 지역은 벨기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여기는 신교인 네덜란드, 이쪽은 벨기에인데 여기는 가톨릭적인 성격이 강한 두 나라 다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는 나라인데, 옛날부터 보면 여기를 무슨 지방이라고 했습니까? 플랑드르 지방. 벨기에 남부 쪽은 부르고뉴 지방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소위 무슨 공업이 발전했었다 했죠? 모직물 산업. 영국에서 약물을 수입해가지고 그걸 가공해갖고 수출하고 하면서 상당히 산업이 발전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국토의 4분의 1 이상이 바다 밑에 있는 나라.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전 국민이 그 바닷물로 하고 싸움을 하면서 물을 끌어내고 간척하는 사업에 전 국력을 소모하면서 그랬던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는 이제 성격이 우리가 다뤘던 유럽은 전부 다 우리가 전했던 중세의 장원제 성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영주, 기사, 농노 이렇게 때는 어떤 전통적인 신분제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었어요. 전 국민이 힘을 합해갖고 바다에 잠기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간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위 장원제적인 그 전통이 좀 약했던 그 위에 일찍이 산업이 발전을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일종의 스페인의 젖소 역할을 했죠. 산업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소위 그 꿀과 같은 나라 지역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봤다시피 칼뱅파 그 종교개혁 같은 신교들이 이쪽으로 많이 갔다 했죠. 이쪽에 가서 고위센 형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1492년에 그 스페인에서 뭘 완수했다 했죠? 레콘키스타 완성했다 했잖아요. 이슬람 세력을 다 몰아내고
이제 다시 가톨릭 국가로 복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그때 스페인이 이 톨레랑스가 있는 이 정책을 하면서 산업도 잘 일으키고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갔으면은 세계의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사벨라, 페르디난도 그 시절에 이제 콜럼버스가 가서 황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뭘 바로 했냐면은 우리가 가톨릭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퓨어 가톨릭, 그러니까 순수한 가톨릭 신앙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나라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슬람의 통치를 받았다 보니까 이슬람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신자, 그리고 제가 처음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유대 민족이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많이 왔다 했어요? 스페인으로 많이 와 있었거든요. 스페인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희들 전부 다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 개종을 하지 않으면 추방을 시키거나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스페인에서 이제 처음 시작된 게 뭐죠? 소위 종교재판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부터 종교재판과 마녀 사냥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좀 애매모호한 좀 뭐 신앙이나 이 성분이 좀 불분명하면 이제 그걸로 데리고 와서 이제 거기서 재판을 해가지고 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녀 사냥의 전통이 이제 스페인에서 시작이 되면서 또 전 유럽으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이제 못 견딘 이슬람 뭐 상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에 밝습니까? 이 상제에 되게 밝지 않습니까? 금융과 이 상제에 굉장히 밝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부는 개종을 했고, 일부는 스페인을 떠나서 이제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주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은 동유럽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어요. 동유럽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해서 러시아로 일부 가고, 또 폴란드, 독일 지역 이쪽으로 많이 갔고, 또 그때 상당 부분이 네덜란드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에서는 뒤인 이야기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그런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와서 하나의 신기술 엘리트들로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단시간에 상당히 이제 번성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그 엄청난 자원이 외부로부터 들어왔는데 생산적인 데 쓰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데 써버리고, 그 다음에 지역 안에 있는 엘리트들이나 그 훌륭한 사람들을 소위 톨레랑스가 없었기 때문에 다 쫓아내버리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스페인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다 했습니까? 콩키스타도르라고 하는 독신으로 된 소위 하급 무사들이 그 나라를 그 식민 경영하기 위해서 갔다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소위 많은 물자가 또 보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스페인에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아메리카에서 황금과 은이 들어와.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였냐면 여기 이런 데였거든요. 그럼 이런 데에서 모직물이나 어떤 그런 공산품을 사가지고 보내고 하니까 스페인은 일종의 중개 역할밖에 못한 거지. 막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산업을 만들어갖고 자기가 공장도 만들고 사회 인프라스트럭처도 만들고 했으면 나라가 더 부강해졌을 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주고 주문해가지고 사가지고 보내주고 하니까 이쪽은 이제 번성하면서 자기네들은 잠시 황금과 은이 거쳐가는 그런 지역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성시대가 한 100년만 하고 이류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게,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 유대인들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가서 정착한 나라들이 보면은 그 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강국들이 됩니다. 우연찮게도 네덜란드 있죠? 그 이후에 강대국이 영국이 되잖아요. 영국도 일단은 유대인들이 또 넘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어디로 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미국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묘하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는 작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뭘 잡고 있다? 돈의 흐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핵심을 잡고 있는 그런 엘리트들이 옮겨가는 데마다 그 나라들이 강성한 나라가 있고, 그 사람들이 떠났던 나라들은 전락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추적해 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와중에서
이 네덜란드가 강성해지게 됩니다. 스페인으로부터 이제 거의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네덜란드 독립을 이끌었던 오렌지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스페인을 상징하는 게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그래서 스페인 축구 대표팀 보면은 유니폼도 오렌지 색깔이고 오렌지 군단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독립을 이끌었던 공의 이름이 오렌지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가 이제 조그만 나라인데 소위 이제 자기 이 강성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를 보고 다음에 이제 영국을 볼 텐데요. 조그만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이것도 물론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포르투갈과처럼 나라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만한 어떤 그런, 하기에는 너무 나라가 작았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나라가 최초로 시도한 게 소위 이제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1595년에 여러 개의 회사를 만듭니다. 동인도 회사. 일단 동인도 회사들이라고 할게요.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난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제대로 이제 큰 규모로 제대로 만든 게 1602년. 그래서 뭐 역사 공부할 때 최초의 동인도 회사는 어디냐 논란이 있긴 한데 이제 영국은 1600년에 만들었거든요. 동인도 회사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영국이 최초로 만들었고 네덜란드가 그다음에 2차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제일 먼저 했던 데는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너무 군소 규모로 많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난립이 돼서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통합돼서 만든 게 이제 1602년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저는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역사의 연대순위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세계 최초로 이때 처음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회사. 이걸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식민지 경영이라고 하는 게 보면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개인이 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죠. 나라가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의 힘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나서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민간이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하나 만들어 갖고 수백 명의 선원을 실어 가지고 소위 뭐 짧게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리는 건데 엄청난 그 시절을 하면은 뭐가 들었겠어요? 돈이 들었잖아요. 이제. 그걸 개인이 될 수가 있는 규모가 아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라나 왕이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하기가 용이합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렵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대체 생각해낸 게 뭘 생각해냈다? 주식회사라는 걸 생각했단 말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세계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생각해냈다는 거죠. 자, 잠깐 우리가 금융을 한번 보죠. 금융이라는 거. 금융이 도대체 뭐냐? 잘 아실 텐데, 자, 세상의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자기가 버는 것 이상 돈이 많은 사람, 자기가 버는 것보다 돈이 모자라는 사람이죠. 크게 우리는 두 사람을 저축자, 차입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속하죠. 네?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하고 잉여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남은 거. 이쪽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돈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이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건데,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가 다니다가 맞박에 나 돈 부족한 사람, 나 돈 남는 사람 쓰고 다니지 않으면은 누가 돈이 많고 누가 돈이 적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빌려줄 수도 없고. 그럼 뭐 자기 주변에 그냥 아름아름으로 개처럼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여기에 중간에 이거를 중개해주는 어떤 기관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돈이 남은 저축자는 여기다 갖다 맡겨요.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소위 돈이 뭐가 됩니까?
모이잖아요. 그죠? 수영장이 모이듯이 하나의 돈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이쪽 전문기관이 이쪽 사람에 대해서 뭐 소위 신용도나 위험을 평가해가지고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돈이 남는 사람은 이쪽을 직접 찾으려고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 전문적으로 해주는데 그냥 갖다 맡기면 되고, 이 받은 사람은 찾아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빌려주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소위 인터미디에이션이라고 해서 금융 중개라고 해서 일종의 이게 바로 은행 아닙니까? 이제 은행.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에 직접적인 연결이 일어나게 되는 수단이 소위 주식하고 뭐죠? 채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간접금융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쪽을 직접금융이라고 그럽니다. 심플하게 우리가 뭐 금융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주는 데가 은행, 뭐 저축은행, 뭐 신협, 농협 이런 데가 다 이제 이걸 해주는 데죠. 이제. 이거 해주는 데는 증권회사, 그죠? 증권회사. 근데 이제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너무 당연화됐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주식이라는 제도를 발견을 해서 만들어냈던 제도가 있어.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자, 회사라고 하는 게 소위 자산 부분에서 뭔가를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이때까지는 이 조달을 전부 다 한 개인이나 큰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돈이 너무 규모가 크면 완방에 투자 잘못했다가 하면 쫄딱 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소위 주식이라는 형태로 조그만 형태로 조금 소액씩 모아가지고 하나의 자기 자본으로 모으고 이걸 분할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채권이나 이런 부채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훨씬 더 이제 위험이 분산을 시키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산 사람은 자기 주식 고금액만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주식 날리면 되잖아요. 자기 주식 이 사업이 망했다고 내가 뭐 연대보증 꺼져 있어가지고 내 집에 있는 재산까지 다 날라가고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산 주식만 망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훨씬 하기가 용이해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소위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제 소위 동방으로 진출하는 그 사업에 이 소위 금융이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접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동인도 회사에 처음으로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고 1609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처음으로 암스테르담 은행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그 암스테르담 은행이라는 게 이쪽 대출까지 해주는 그 기능까지는 못 갖고 이 사람들로부터 돈을 맡아주는 역할에 주로 이제 국한이 되긴 했었는데, 은행을 만들고 이런 주식회사 제도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가 좀 가벼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동서양을 나누는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명나라 때 전 세계에 은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 만약에 이런 제도를 우리가 동양에서 좀 만들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로 오히려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제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금융이라고 하는. 소위 뭐라고 할까요? 숫자로서 소위 숫자 혹은 계량, 소위 숫자 계량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계속한 데 비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숫자화하고 계량화하고 그걸 제도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금융.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큰 차이가 저는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 사회라는 가가 이것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자유를 가진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종교나 뭐 어떤 인종 이런 거 불문하고 능력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 이 보면은 이제 네덜란드
이게 동인도 회사의 본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주식 정서죠. 동인도 회사 주식이니까. 이제 이 자기 권리에 대한 걸 쭉 써주고 이걸 이제 내준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주식을 산 사람이 아무리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이때 처음에 동인도 회사를 만들 때는 이제 청산 기간 21년을 상정하고 만들었대요. 21년 하고 존속하고 청산할 걸로 했는데 이 회사가 무려 250년이나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간에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처음에 발행된 이 정서라고 하는 게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주식 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상 처음에 주식이 발행되는 시장을 발행시장, 1차 시장이라고 그러고 1차로 발행된 시장이 시장에서 서로 유통되는 걸 유통시장 혹은 2차 시장이라고 하는데 암스테르담에 이제 최초로 주식시장, 우리가 지금 주식 사고 파는 걸 유통시장이거든요. 이제 그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가 동인도 회사에 한번 내가 참여하고 싶어. 이러면 자기 주식 사면 되잖아요. 그럼 주식 사가지고 배당을 받거나 자기가 주식이 올라가고 하니까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동인도 회사라는 데 참여하게 되고 자기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가 굉장히 금융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거 또 부작용이 여러분 세계사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그 뭐지 가상화폐 막 할 때 예로 나왔던 게 이 동인도 회사가 이제 굉장히 인기가 올면서 주식이 올라가면서 연이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파동이 왔던 게 튤립 파동이 와가지고 튤립이 막 집 한 채 값 이상으로 막 올라가고 어떤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그 금융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좀 가수요가 붙으면 버블이 끼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모이고 그 돈이 생산적인 데 가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주식 시장도 만들어지고 은행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가 이제 그때 진출했던 이제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때는 이제 스페인하고 계속 싸우면서 1600년도 초기부터 이제 막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도 사실 가가지고 지금 뉴욕인데 그 뉴욕도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그 뉴욕이 그 전에 뉴 암스테르담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국한테 이제 뺏기게 되는데 거기도 가고 이런 데도 가고 전 세계를 다 가게 됩니다. 전 세계를. 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집중했던 데가 아시아죠, 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 있죠. 인도네시아 있죠. 그래가지고 주로 많이 오랫동안 자기 식민지로 경영했던 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금 수도가 됩니까? 자카르타잖아요. 자카르타의 수도 이름이 옛날에 바타비아였어요. 그게 이제 이 네덜란드의 식민지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쪽 중심을 하면서. 근데 이제 네덜란드가 참 대단한 나라인 거는 이제 이 포르투갈이 이쪽으로 또 들어왔다가 나라가 너무 작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 군데 찌쩍찌쩍 하면서 많이 했어요. 나중에 남아프리카도 사실 가서 나중에 보호전쟁 때 제가 또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여기도 한번 정착하고 그러니까 정착을 한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남아프리카에 보호. 나머지는 다 이제 주재 형태로 이렇게 갔는데 너무 이제 방대해지니까 이 사람이 이 나라가 이 동인도 회사가 전략을 바꾸어 가지고 이 전체를 다 안 하고 이 아시아 무역에 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영내 무역 요 안에서 중개를 하는 거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일본에도 가가지고 일본의 그 명치유신 때까지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 중국, 이 동남아를 서로 아우르면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또 돈을 많이 벌어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까 말했던 가톨릭 그 예수회나 이런 데들은 들어가면서 선교 목적을 표방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 토착의 어떤 문화하고 충돌을 했거든요. 특히 일본도 처음에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에도 막부가 들면서 이 사람들 보니까 우리의 기본 신분 질서 산업 공상을 무시하면서 그 기독교 그 사상을 전파하니까 그걸 이제 완전히 막는 적으로 선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덜란드가 일본에서도 살아남았었던 이유, 중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선교 안 해. 오로지 장사만 할 거야. 굉장히 실리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하고는 달리 이 사람들은 또 우리는 개신교이긴 하지만은 종교의 전파는 우리는 안 해. 그 대신 장사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쪽의 통치 권력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이념을 손을 안 대고 오로지 장사만 한다고 하고 새로운 문물을 갖다 주니까 환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좀 힘을 잃게 되는 건 뒤이어서 등장하게 되는 해양의 강력한 세력, 영국하고의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을 한번 보죠. 그래서 네덜란드는 참 연구해볼 만한 나라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벤치마크 할 만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영국을 우리가 보면은 참 우리가 영국을 좋아하죠. 영국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저도 이 역사 공부를 할 때 저는 한때 영국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영국 시스템이 사실 세계에 어떻게 보면 다 퍼져 있고 합리적이고 그랬는데, 세계사의 흐름을 좀 보다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좀 얘들이 못된 짓 했던, 역사하면서 제가 쭉 지적을 할 텐데,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섬나라고, 그 섬나라라고 하는 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아까 일본은 제가 이야기할 때 중국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일본화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장점을 누렸다고 그러죠. 영국은 어떤 장점을 누렸냐면은, 그 유럽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싸움과 경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누군가가 강력한 어떤 완파워가 생기는 것을 경계합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가 아까 합스부르크하고 견제하고 뭐 이랬던 거는, 합스부르크가 너무 강해지면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그 하니까 서로 너무 강대국이 세우는 걸 경계하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 근데 영국은 그런 전쟁과 경쟁이 끊임없는 대륙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나라잖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은 다른 풍토에서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영국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였고, 처음 시작했을 때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너무나도 잘 나가는 걸 봤죠. 그죠?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헨리 8세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피의 메리 이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들어오면서 소위 나라가 이제 커질 수 있는 전기를 마련을 하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답니다. 뭐 조울증처럼 기분 좋을 때는 막 좋다가 또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하고, 좀 하여튼 성격이 약간 좀 이상하긴 했는데 나라를 그렇게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평생 독신이었잖아요. 그죠? 그 왕들이 자기한테 뭐 잘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원을 많이 해오는데도 적절히 거절을 하면서 나는 나라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영국을 강대국으로 키우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인데, 이때 당시 이제 최강국이 스페인 아닙니까? 스페인이 아메리카에서 끊임없이 그 황금과 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제대로 된 뭐 해군이나 군인이 없으니까 소위 뭘 키웠냐 하면은 사량선이라고 하는 이 소위 해적을 키웁니다. 해적. 국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소위 사량선, 그러니까 사적인 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뺏어온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몰래 아메리카에서 금 싣고 오는 스페인 함대들 뒤를 쫓아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숨어 있다가 걔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뺏어와라. 그래서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드레이크라는 사람입니다. 드레이크. 나중에 이제 영국군의 제도까지 되는데, 자, 이때 당시에 스페인의 어떤 뭐 그때 제가 이야기했었죠. 뭐 이렇게 삼각축으로 돌기도 하고 이쪽에서 하고 이러면서 지시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스페인 그 함대를 쫓아가지고 여가면서 좀 뺏어와라.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출발해갖고 스페인 그 항로를 쫓아서 이렇게 쫓아서 그 해적질을 엄청나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드레이크한테 기사자기까지 주는 장면입니다. 국가의 차원에서 해적지를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뭐 카리브해 해적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로 그 활약을 했던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왕래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카리브해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그 활약을 펼쳤던 게 영국 해적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부를 축적을 한 거죠. 나름대로. 사실 좀 야비하죠, 이제. 너무 나라 거 뺏어가지고. 자,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노예선 풍경입니다. 노예선 풍경. 배 밑에 노예들을 진짜 화물 싣듯이 이렇게 펴하게 실어서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많이 싣고 가야 돈을 버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들을 이렇게 실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싣고 가는 과정에서 한 3분의 1 정도 죽었대요. 3분의 1 정도 죽고.
이 이야기도 나중에 좀 하는데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된 또 계기도 영국의 이 노예선이 가다가 파선할 상황이 됐대요. 그때 그래서 선장이 노예선에 있던 노예를 갖다가 다 물에다 던져 죽인 거야. 죽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살아왔어요. 그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과연 그 노예가 흑인 노예들이 사람이냐, 동산이냐, 물건이었냐, 사람이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하면서 소위 이제 영국에 있는 런던의 지식인들, 머리가 깬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소위 노예를 금지하자라는 그 운동이 이제 기독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면서 이제 노예 해야 되는데 노예 무효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악랄한 어떤 그런 거였죠. 그죠? 뭐 엄청난 그 인간의 이름으로서 향해진 어떤 대표적인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적질을 당하는 스페인 입장에서 뿔따구가 엄청 났겠죠. 그죠? 당하고 있으니까 뭐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스페인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까 말했던 펠리페 2세였어요. 펠리페 2세. 펠리페 2세는 이제 뭐 그 들어오는 황금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세를 하고 있었고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1571년에 오스만 투르크하고 유명한 해전을 했었다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레판토 해전. 레판토 해전에서 이기면서 스페인 함대가 무슨 별명을 얻었다 했죠? 무적 함대라는 그 정도로 무적의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영국이 그때 이제 여기가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가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이때 그 독립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펠리페 2세가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스페인 배를 해적질을 하고 이쪽의 네덜란드의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고 이러니까 펠리페 2세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엘리자베스한테 펠리페가 구원을 했었어요. 결혼하자 그랬는데 엘리자베스가 NO. 그러니까 이제 딱지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쳐서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영국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적 함대를 이제 출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략은 무적 함대를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 주둔해 있던 스페인 육군을 합류시켜 가지고 영국 본토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영국은 해군은 강했지만 육군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무적 함대가 갔는데 영국은 해적으로서 단련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가 작으면서 기동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근데 스페인 배는 무적 함대라고 하지만 배는 크고 상당히 규격은 갖췄는데 이 좁은 여기가 무슨 해협입니까? 도버 해협. 그죠? 35km밖에 안 되는 좁은 해협입니다. 이쪽에 와서 이제 여기에서 육군하고 합류하려고 했는데 여기 왔을 때 육군하고 합류가 늦어지면서 풍랑도 막 일고 이러면서 큰 배들이 좁은 해협에 들어오니까 기동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해적으로서 단련이 된 영국의 배들은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스페인 함대의 전술은 뭐냐면 큰 배를 갖다 대고 갈고리로 갖다 붙인 상태에서 뛰어 들어가서 막 칼로 싸워가지고 죽이고 하는 거였는데 영국 배들은 해적질을 많이 해봤으니까 작은 배로 움직이면서 멀리서 포를 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적 함대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쪽 이 스코틀랜드 위쪽으로 해갖고 이 아일랜드 이쪽으로 도는데 이쪽은 바다도 춥고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 앞을 지나면서 많은 배들이 침몰하고 이러면서 소위 몇몇만 살아서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이때는 영국이 1위라고 상상을 안 했는데 1588년에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꺾으면서 일약 세계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벌써 갔네요. 이야기. 딱 10분 쉬다 가겠습니다. 예.